안녕하세요. 2회 모의고사 풀이 시작할게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수요 곡선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 수요 곡선의 이동은 곡선상의 이동과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은 가격 이외에 외생 변수가 변했을 때, 가격이 변했을 때는 내생 변수의 변화니까 곡선상의 이동을 가져오죠. 이런 문제를 보시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자체 이동이니까 가격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1번을 보니까 아이스크림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디로 이동할까요? 또 우측 이동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안 됩니다. 정상제면 우측 이동, 열등제면 좌측 이동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1번은 맞고요. 2번 대체제의 냉동 요구르트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요? 증가하죠? 우측 이동. 자체 이동 맞습니다. 3번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답이네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상의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이지 자체 이동의 요인은 아닙니다. 3번이 틀린 수요 곡선의 이동의 원인이 아닌 틀린 보기고요. 4번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 먹어야죠 아이스크림. 그렇죠.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 같네요. 자 2번입니다. 볼펜의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소비량은 3%에서 3개에서 6개로 증가했다고 하자. 한편 휘발유는 리터당 가격이 1,500원에서 1,400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소비량이 30리터에서 34리터로 증가했다고 하자. 두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오른 것은 탄력성이 여러분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뭐 계산 문제 경작은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탄력성 공식만 알고 계시면 그대로 대입하는 정확하게 기본 중에 기본을 묻는 개념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가져와야겠죠. 볼펜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뭔가요? P. 그쵸. 요거죠. 이 식이 반드시 기억이 나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제 원래 온 식이 뭔가요?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네, 분분수가 쓰기 조금 불편하니까 이 식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 200원인 거죠. 그렇죠? 원래 가격 200원. 가격의 변화분은 몇이 되나요? 100원이 되죠. 200원에서 100원이 됐으니까 변화분은 100원이 됐고요. 소비량이 3개에서 6개로 증가했네요. 소비량이 3개에서 6개로 증가했으니까 변화분은 역시 3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300분의 600이니까 몇 나오나요? 2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휘발유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휘발유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위랑 같으니까 바로 수치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여러분 절대값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분은 제가 다 플러스로 그냥 바로 나타냈습니다. 자, 휘발유는 리터당 가격이 1,500원에서 1,40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변화분만 신경 쓰시고 부호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1,500원이었네요. 여기 가격 1,500원. 1,200원으로 변했으니까 가격의 변화분은 1,400원으로 변했으니까 100원. 그 다음에 수요량이 여러분 30리터에서 34리터로 증가했다. 변화분이 4네요. 그리고 원래가 30이었네요. 원래 30 수요량 변화분 4.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잖아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 3,000분의 6 1000이 되죠. 똑같이 2로 나오네요. 그래서 볼펜이나 휘발유의 가격 탄력성은 다 2.0이 됩니다. 자, 2번은 그냥 탄력성의 개념
즉 식을 암기하고 있는지 단순 계산 문제였고요. 3번 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평행하게 이동할 경우 취업자 수와 실업률의 변화로 오른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여러분 실효성이 있게 균형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에 해당하죠. 노동의 수요 곡선 있고요. 노동의 공급 곡선 우상향하게 있는데 이 균형 임금이 여기서 실제로는 시장에서 책정이 됐을 텐데 최저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실효성이 있는 최저임금제가 되고요. 임금이 오르니까 노동의 수요자가 누군가요? 기업이죠? 네, 기업. 노동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노동자 아닙니까? 임금이 오르니까 기업이 어때요? 그렇죠. 노동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 해고가 나타납니다. 이게 노동의 수요량. 임금이 오르니까 노동자는 노동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누구예요?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만큼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최저임금제의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여러분 고용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측 이동했으니까 고용량은 최저임금제가 지금 실시한 이후 임금이 W1인데 기업의 노동 고용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자가 더 많이 진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임금이 실시되고 있는데 노동자가 갑자기 더 늘어난 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용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자가 늘었으니까 이만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업자가 증가하죠. 이게 여러분 고용된 사람이니까 취업자 수 아닙니까? 취업자 수? 취업자 수는 변화가 없고 실업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최저임금제와 공급 곡선의 이동을 접목시킨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갑은 주어진 소득을 모두 X제와 YZ 소비에 지출하면 효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XJ 가격은 100원이고 YJ 가격은 50원입니다. 이때 XJ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 효용이 200이라면 YJ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거 딱 본 순간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나시면 될까요? 그렇죠? 효용 극대화 조건 기억나시면 돼요. 각 재와 이론에 대한 한계용이 같아지도록 소비조합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이론이죠. 소비자의 최적 선택 또는 소비자 여러분 효용 극대화 선택이죠. 효용 극대화 조건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각 재화의 한계 효용을 각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 같았을 때 효용 극대화 조건이 만족이 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한계용 균등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를 이 식에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X 한계용이 얼마인가요? XJ 한계용이 주어진 데이터가 지금 200이네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XJ 한계용은 200. 그 다음에 XJ 가격은 몇이 되나요? 100. 그때 여러분 YJ 한계 효용은 구하라고 한 건가요? 맞네요. 한계용을 구하라 그랬고 YJ 가격은 몇이 되나? 이게 지금 미지수예요. YJ 가격은 50입니다. 얘가 몇이죠? 2니까 2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0이니까 얘도 2배가 돼야지 2가 되겠죠. 얘가 2가 되려면 YJ 한경은 100 되면 되죠. 그렇죠? 답은 2번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요.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의 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는 이 x 곱하기 y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효용함수의 형태는 컵더글라스 효용함수 아닙니까? 두 자와의 곱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이 되니까 이거는 컵더글라스 효용함수. 컵더글라스 효용함수의 경우 여러분 1번 한계 대체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체감하죠. MRS. 어떻게 구합니까? mu y분의 mu x. 얘는 무엇에 대해서 미분하나요?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 y.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 x가 되죠. 그러면 x분의 y가 한계 대체율이고요. 한계 대체율의 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개념이에요. 한계 대체율은 x를 어떻게 하고 늘리고 y를 어떻게 하는 거죠? 줄이는 거예요. y를 x로 뭐 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를 여러분 늘리고 y를 줄이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체감하겠죠. 그래서 컵더글라스 효용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한계 대체율이 체감해요. 맞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는 루트 x 곱하기 y일 때 x의 한계 효용은 체증합니까? 체감합니까? 체감하죠. 루트 xy는 x의 몇 승인가요? 0.5승, y의 0.5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뭘 물었나요? x제의 한계 효용을 물었으니까 구해보면 되죠. x제의 한계 효용만 구하면 0.5 y의 몇 승인가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0.5 x라고 써야 되는데 y라고 썼네요. y의 몇 승이죠? 0.5승. 그럼 얘는 0.5.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x가 내려가면 지수가 플러스 0.5가 될 거예요. 그렇지. 자, 한계 효용을 미분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랑 똑같아요. 맨날 중요하대. 뭐죠? 한계용의 개념. y는 고정시킨 채 x제 소비만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x제 한계용의 개념이죠. y제는 고려하지 않아요. 고정시킨 채 얘만 늘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되죠? 체감하네요. 제가 여러분 기본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증명은 했고 결과 한계 대체율은 컵더글라스의 경우 뭐라고요? 효용함수가 여러분 x의 알파승 y의 베타승이에요. 곱하기예요. 그러면 MRS는 그냥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 이렇게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야지 미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계요. 지수가 x 위에 있는 지수의 알파나 또는 베타가 1보다 작으면 뭐라고요? 한계용은 체감 1이면요 일정 1보다 크면요 체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 없이 딱 보고 컵더글라스는 이 패턴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3번입니다. 5번의 동그라미 3번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는 min x, y일 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이다. 완전 보완제의 경우에 여러분 완전 보완제니까 보완제 빨리 생각해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요. 그럼 완전히 붙었을 뿐이야. 역시 음수겠죠. 네. 그래서 0이다 라는 표현 틀렸고요. 4번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는 x 더하기 y일 때 x제의 가격이 y제 가격보다 크더라도 x제와 y제를 동일 비율로 소비한다. 자, 지금 네 번째 효용함수는 선형, 즉 두 제가 완전 대체제 관계일 때 효용함수 아닙니까, 여러분? u는 x 두 제와의 합으로 효용함수가 나타나며 완전 대체제고요. MRS는 어떻게 돼요? A, B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B분의 A잖아요, 여러분. 1이에요. 또는 MRS는 뭘로 정리한 식인가요?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기울기 아닙니까?
자,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1이 기울기죠. MRS는 1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형의 경우 또는 완전 대체제 또는 두 세의 합으로 효용함수가 나타나는 경우는 구석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코너 솔루션 확인해 봐야죠. MRS를 찾았으니까 P와의 PX를 확인을 해봅니다. XJ 가격이 YJ 가격보다 크더라도 XJ 가격이 YJ 가격보다 커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1인데 X가 YJ 가격보다 크면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부등호는 이쪽으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은 코너 솔루션이네요. 무슨 제만 소비한다? YJ만 소비하는 게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동일 비율로 소비한다라는 표현은 틀린 보기가 되죠.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생산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규모의 수익 특성과 노동의 한계 생산으로 각각 옳은 걸 물었네요. 지금 규모에 대한 수익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데 생산 함수를 보니까 이 L의 제곱 플러스 이 K의 제곱이에요. 제가 여러분 규모에 대한 수익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동과 자본을 동일한 비율로 투입을 할 때 산출량이 몇 배 증가하는가 보는 게 규모에 대한 수익인데 항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각 항의 지수의 지수값이 2차잖아요. 얘도 2죠. 그럼 2차로 어때요? 동일하죠? 그럼 2차 동차 생산함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차 동차면 규모에 대한 보수는 IRS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2차 동차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몇이라고 여러분? IRS 즉 규모에 대한 수익이 차증한다 이렇게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을 2배로 늘립니다. 전체에 뭔가요? 제곱 2배로 늘려요. 자본을 2배로 늘리니까 제곱. 그럼 풀어줘요. 2에 2 제곱 L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K의 제곱이죠. 양변에 똑같이 여러분 양쪽에 2가 들어있으니까 2에 미시 우리가 여러분 미시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시 같으면 그렇죠? 이 양쪽에 2가 동시에 들어있고 2 L의 제곱 플러스 2 K의 이거 2K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2의 제곱 2의 제곱이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Q가 되죠? 결국은 2의 제곱 Q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RS가 된다. 맞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 이거 여러분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4L이 되겠네요. 자본의 한계 생산은 몇이 되나요? 4K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만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완전 경쟁은 여러분 장기 균형에서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이윤만 확보를 하고 모든 비용 조건과 수입 조건들이 다 같아지는 게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조건을 우리가 한번 써보면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에서는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P 이퀄 여러분 SAC하고 LAC가 같아져요. 이 조건으로부터 무슨 이윤만 획득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상이윤만 획득하게 되고 초과이윤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똑같이 이 같은 P예요. SMC하고 뭐가 같아지나요? LMC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에 뭘 만족한다? 그렇죠. 효율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SAC, AC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MC가 모두 같아지는 조건이 장기 균형이죠. 그래서 1번 균형 가격은 개별 기업의 한계 수입보다 크다. 틀렸죠. 한계 수입과 같아지고요. 2번 개별 기업의 한계 수입은 평균 총비용보다 크다. 한계 수입 똑같아요. 이거 빼먹었네요, 여러분. MR하고 다 같아져요. 모든 수입 조건과 비용 조건이 가격하고 모두 같아지는 게 완전 경쟁의 장기죠. 완전 경쟁의 여러분 장기는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장기니까 뭐가 등장해요? 이 가격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 경쟁입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는 무슨 시장 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LAC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LMC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러분. 개별 기업의 생산량, 얘는요 시장 전체 생산량, 시장의 가격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요점. 자, 그러면은 2번 개별 기업의 한계 수입은 평균 총비용보다 크다. 다 같습니다. 수입이나 비용 조건이 가격하고 다 같아져요. 3번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은 평균 총비용 AC보다 작다. 같아요. 평균 비용은 AC는 한계 비용 알겠죠?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비용 조건들이 다 같아집니다. 3번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은 평균 총비용보다 작다. 틀렸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4번 개별 기업은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한다. 맞죠? LAC 최소점, 최저점 다른 말로요. 장기에 도달할 수 있는 비용이 가장 작아지는 점에서 생산활동하니까 가장 퍼펙트하고 아름다운 시장 구조다 라고 얘기했죠. 4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8번입니다.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독점적 경쟁이요.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하면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과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과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을 여기 있는 걸로 차이점을 찾아볼게요.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과 똑같이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과 동시에 성립하는 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죠. 이거는 완전 경쟁이었고요. 독점적 경쟁도 장기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장기에는 정상이윤만 확보돼요. 이게 같아요. 그러나 2번은 틀려요. 가격은 MC보다 어디에 있나요? 상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 독점적 경쟁도 독점처럼 어때요, 여러분?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니까 이게 다르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 독점하고 똑같게 무슨 생산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과소 생산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야기되죠. 그러면은 보기를 좀 살펴볼까요? 동그라미 1번.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맞습니다. 완전 경쟁만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고요. 나머지 시장 구조는 다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에요. 왜요? 약간의 독점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력을 행사한다라는 말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2번 한계 수입 곡선은 수평선으로 그 자체가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그건 무슨 시장이라고요? 완전 경쟁. 3번 광고 및 애프터 서비스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맞죠? 독점적 경쟁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업종들이 독점적 경쟁의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생활 업종들은 차별화된 전략들을 가지고 애프터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 전단지 광고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4번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며 초과 설비는 존재하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9번 볼게요.
자, 소득 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거. 소득 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어죠. 그죠? 진위계수는요? 진위계수는 여러분 0과 몇 사이의 값을 가집니까?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작을수록 균등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요?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고 클수록 균등하죠. 완전 균등이니까 진위계수는 0이어야 되고요. 10분위 분배율은 2.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 되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표현이죠. 자, 10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외부성입니다. 기억. 부의 외부성. 부의 외부성은 부정적 외부성의 다른 표현이죠. 또는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맞죠? 그래서 시장이 뭔가요? 최적 기준 과잉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니은 외부성은 합병이나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할 수 있다. 맞죠? 합병, 보조금, 피구세, 피구 보조금 또 하나 있어요. 오염 배출권 제도. 그렇죠. 디귿 코즈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할 수 있다. 코즈 정리는 여러분 정부의 개입 없이 소유권만 설정하게 되면 민간이 알아서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을 내부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비개입을 주장하는 외부성의 해결 방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해결책이라고 하나요? 사적인 해결 방안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부성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출제가 잘 되는 파트라서 좀 잘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에 해당한다. 아직 가입 안 했죠? 가입 전에 나타나는 사전적 개념이면 다 역선택에 해당합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요. 그럼 보험회사는 어때요, 여러분? 보험 금이 왕창 지급되는 역선택에 직면하겠네요. 파산, 보험회사 파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 하면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동의어가 뭔가요? 비대칭적 정보죠. 이렇게도 읽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이것도 시장의 실패 사례예요, 여러분.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제 시장의 실패가 또 역선택과 도덕적 K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역선택은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나타나나요? 행동 때문에 나타나나요?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도덕적 K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의 실패죠. 그래서 이제 이 연결고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글자를 보고 행동, 회의, 특성, 역선택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역선택은 계약 체결 이전에 사전적으로 나타나는 실패 사례들이고요. 얘는 사후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화재보험 가입자가 가입했어요. 그러면 뭐와 관련된 제시어가 나와야 될까요? 도덕적 해야 돼요. 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 해에 해당한다. 맞죠? 3번 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 발송에 해당한다. 다른 유형의 소비자를 구분하고 가격을 다르게 설정해요. 이건 가격 차별의 사례인데요. 그죠? 가격 차별이요. 신호 발송과 무관하네요.
4번 선별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죠? 선별은 정보가 여러분 없는 측이 스크리닝 하는 거야. 찾아볼까? 니들 뭐가 나은지 이렇게 선별하는 게 정보가 없는 측이 역선택의 솔루션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신호 발송은요? 역선택 해결 방안인데 정보가 있는 측이 보내는 거,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있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4번은 맞는 표현,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정부가 독점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독점 이윤을 환수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크게 여러분 독점에게 조세를 부과해서 독점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을 규제하고자 하는 방법이 조세로 보자면 종량세하고 정액세, 이윤세가 있고요. 종량세는 효과가 완전히 다르고 정액세, 이윤세는 효과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액세, 이윤세 부과하는 경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종량세를 부과하면 MC가 상방 이동하죠. 왜 여러분?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변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가변비용은 MC잖아요. 상방 이동해요. 정액세, 이윤세는요. 그렇죠. 고정비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MC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MC는 여러분 가변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정액세는 이윤세는 내가 딱 정해진 금액을 내는 거죠. 독점 기업이 1년에 10억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내는 거고 이윤세도 여러분 연말에 결산하고 이윤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재화를 만들어서 생산할 때마다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비용. 그러면 MC가 상방 이동하니까 가격이 어때요? 오르죠. 오르면 거래량, 생산량은요 줄어들어요. 얘는 MC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극대화 조건이 처음과 조세 부과 후가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 불변, 생산량도 불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독점 이윤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하면 이윤에 대해서 30%니까 이윤세예요. 몇 퍼센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윤세냐 종량세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윤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면 이윤세니까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간다. 틀렸죠? 생산량과 가격은 불변입니다. 2번 생산량 단위당 100원씩 세금을 부과하면 이게 뭐죠 여러분? 종량세요. 한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면 종량세니까 가격과 생산량은 변해요. 가격 오르고 생산량은 줄어듭니다. 틀렸네요. 3번 독점 기업에 정해진 일정 금액은 세금으로 부과해도 정액세죠. 영어로 표현을 보고 기억을 해주세요. 럼썸 텍스입니다. 정액세. 부과해도 생산량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5번 독점 기업에 정해진 5번 독점 이윤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독점 기업은 세금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이윤세는 여러분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여러분 세부담을 진다는 얘기일까요?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전부 다 이 조세 부담을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전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가격이 불변이니까. 소비자에게 전가가 일어나려면요. 가격이 올라야 돼요. 소비자에게 부과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해내는 거죠. 그게 소비자에게 전가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되죠. 자, 13번입니다. GDP 증가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신축주택. 주택인데 여러분 기존 거래주택은 GDP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신축주택만 들어가요. 기억 맞고. 정부의 이전 지출 들어가지 않죠. 생산의 증가에 기여한 게 아니니까. 디귿 외국 자동차 수입은 GDP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집계되는 건 기억만 답이네요. 자, 14번입니다.
자, 어떤 국가의 실질 국내 총 생산은 1000단위라고 합니다. 한편 이 나라의 경제 주체들의 민간 소비는 200단위, 투자는 150단위, 정부 지출은 400단위라고 하고요. 이 나라의 순수출은 몇 단위인가 물었네요. 그러면은 이거 딱 본 순간 여러분 지출 측면의 GDP 공식이 생각이 나셔야지만 빠르게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출 측면에 여러분 GDP, 한 나라에 생산된 재화를 누가 사용하느냐? 지출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고요. 주어진 데이터를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실질 국내 총 생산 1000이고요. 소비는 몇인가요? 200. 투자는요? 150. 정부 지출은요? 400. 그 다음에 뭘 물어봤습니까? 순수출.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쓰면 수출이 되겠죠. (600) 750 넘어가면요 250 나오네요. 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아시면 바로 대입해서 결과치가 나오니까. 자, 15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익 공제가 확대되면 대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 자금 시장이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이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부 자금 시장. 누구 아이디어죠? 고전학파. 고전학파 대부자금 시장에서 여러분 대부자금의 수요자는 누군가요? 주로 기업이죠. 그래서 투자가 이자를 감소함수. 그 다음에 대부자금의 공급자는 저축이죠. 저축은 여러분 이자율이 증가함수 아닙니까? 둘이 만나는 곳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요.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 조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건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 투자하면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거 대부자금의 수요. 여기는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이니까 투자가 증가하면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상승하고요. 저축이 늘어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요. 그렇죠. 요 곡선상을 따라서 여러분 민간 저축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 결과 대부 자금의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죠. 안 그려놨어. 안 써놨어. 이게 거래량이죠. S1, I1이 늘어나죠. 증가, 상승, 증가가 답이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자, 16번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만 존재하는 케인즈 모형에서 투자와 정부 지출은 소득과는 무관하며 소비 함수가 주어졌고요. T 0.25y일 때 정부 지출 승수를 물었습니다. 정부 지출 승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승수를 구하는 확대 모형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기억해내 봅시다. 어떻게 쓰나요? 확대 모형은 전부 다 집어넣은 승수 아닙니까? 확대 모형의 승수.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은 이제 골고루 우리가 아무 곳에나 승수 계산 문제를 다 여러분 집어넣어서 찾아낼 수 있어요, 답은. 자, 확대 모형의 승수 어떻게 되나요? 정부 지출 승수로 가볼까요?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균형 국민 소득이 얼만큼 증가하는가? 이게 정부 지출 승수라는 표현이죠. L-C 비례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L-T 추가하고 유발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I 추가해 주고요. 매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 수입 성향 추가해 줍니다. 분의 1 이거죠. 이게 확대 모형의 승수고 주어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비 함수가 주어졌네요. 기초 소비 80 0.8이 뭔가요? 그렇죠. 한계 소비 성향이죠. 그 다음에 T가 0.25y
얘가 뭔가요? 한계 소비 성향 C고요. 얘가 뭐죠? 자, 소득세율 T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례세가 있고 한계 소비 성향만 주어진 케이스니까 확대 모형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만 필요하네요. 그죠? 그때 정부 지출 승수니까 델타 G분의 델타 Y는 L-C L-T분의 1이고요. 한계 소비 성향 0.8, 세율은요 0.25분의 1. 이게 정부 지출 승수가 되죠. 요거 0. 몇인가요? 75. 0.75 곱하기 0.8이면 몇인가요? 0.6. 1에서 빼면요 0.4. 0.4분의 1. 몇인가요? 4분의 10이니까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제가 이거는 기본 강의일 때 암기해달라 했어요. 가장 기본 한계 소비성의 0.8이고 세율이 소득세율이 25%잖아요. 0.25면 무조건 몇이 나와요? 2.5 나오죠.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데이터예요. 제일 많이 주는 데이터니까 하나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입니다. 소비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소비함수. 1번 절대 소득 가설의 소비함수에서 평균 소비 성향은 한계 소비 성향보다 작다. 절대 소득 가설은 어느 학파 거예요? 누구 거예요? 케인즈 거죠. 케인즈. 절대 소득 가설은 케인즈의 소비함수고요. 평균 소비 성향은 한계 소비 성향보다 항상 어때요, 여러분? 크죠? 그죠?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절대 소득이다 이런 뜻이죠. 절대 소득은 현재 가처분 소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수로 써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케인즈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케인즈의 소비함수를 여기 Y축 Y 여기 C 그대로 갑니다. 이 경우는 왜? 가격 변수가 없잖아요. 절편을 가지면 소비축 절편을 가지면 우상향하는 직선이에요. 자, 한계 소비 성향은 이 자체 기울기고요.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 A점까지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A점이든 B점이든 한계 소비 성향보다 파란색의 평균 소비 성향이 항상 크죠. 1번이 틀린 표현이고요. 2번 상대 소득 가설에서 개인의 소비는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두젠벨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친구가 사면 나도 산다. 따라쟁이. 이게 일종의 무슨 효과? 전시 효과죠. 맞고요. 3번 생애 주기 가설에서 개인의 소비는 자신의 평생 재원, 즉 생애 총 자원에 의존한다. 맞죠? 생애 주기 가설은 전 생애를 거쳐서 여러분 총소득의 소비가 의존한다라는 이론적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4번 항상소득 가설에서 현재 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이다. 맞죠? 항상소득 가설에서는 여러분 프리드만 아니야. 소득은 현재 소득은 아니 실제 소득은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의 합인가요? 프리드만의 실제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시소득은 임시소득의 다른 표현이죠. 자, 18번입니다. 토빈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토빈의 Q는 여러분 꼭 그 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식을. 토빈의 Q. 토빈은 여러분 투자 결정 원리를 얘기한 사람이고 Q가 몇보다 클 때 여러분 투자가 증가합니까? 1보다 클 때. 그래서 토빈의 Q는요. 분사가 뭔가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시장가치 한마디로 시가총액 주가죠. 부모는요. 실물 자본의 대체비용.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애가 1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18번은 보실 거 없고요. 답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Q값이 1보다 클 경우 투자 규모는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맞죠? 자, 19번 고성능 화폐인 본원통화에 해당하는 거. 본원통화는 답은 2번입니다. 현금통화 및 지급준비금의 합이죠. 그죠? 이 둘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게 본원통화입니다. 뭐 다른 거는 19번은 추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원통화 여러분 구성 내용 한번 표로 알아야 되는 거 한번 써볼까요?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 본원통화가 흘러나오면 일부는 민간이 뭐 여러분? 그렇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디다 넣어놓나요? 은행에 넣어놓죠. 은행에 넣어놓은 돈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고객이 요구하면 지급해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뭘로 쪼개지나요? 현금 통화는 똑같고 지급준비금은 중앙은행에 올려보내야 되는 대하는 지준 예치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시제금이 있죠. 시중은행 금고에 있는 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더 쪼개주면 실제로 중앙은행이 창구를 통해서 흘러나온 돈이라는 건 여러분 찍어낸 돈이거든요. 그 돈이 실제로 이거밖에 발행하지 않는 거죠. 화폐 발행액.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2번이 답이죠. 현금 통화 및 지급 준비금이 됩니다. 이 4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보기 속에서는 두 번째 있는 요 카테고리가 있네요. 자, 20번입니다. 다음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들을 조합한 것이고 이 중 가장 확장적인 기조의 정책 조합을 물었어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3가지가 있잖아요.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조작에서는 국공채를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매입하면 이렇게 갈까요? 이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문제처럼 확장 통화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그러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시중에 돈을 푸는 중앙은행의 정책 처방 아닙니까? 확장적 통화정책이죠. 재정정책이 아니라.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기가 어떨 때 펴는 정책인가요? 침체일 때. 여기까지 따라가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가지. 그렇죠. 국공채를 매입을 해야지 돈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중에 있는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여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한마디로 국공채를 가져가고 뭘 줘요? 돈을 주는 거죠. 민간이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번원 통화가 나왔으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지급 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은 율자가 붙은 애들은 같이 움직여요.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과열시에는 반대로 정책을 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나요? 공개시장 매입, 법정 지급 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맞습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21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0번하고 21번은 일맥상통하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경기가 침체일 때 경기 침체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살아나는 그런 메커니즘의 연결고리들이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요. 소비가 늘어난다. 맞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 채권의 수익률이 낮으니까 채권을 안 사고 뭐 사러 갈까요?
주식 사러 가요. 이자율이 낮으니까 뭐 사러 가요? 부동산 사러 가요. 집 사러 가는 거죠.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요. 자산이 오르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경제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겠죠. 2번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을 가져와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국내 물가는 상승한다. 자, 기준금리 우리나라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전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죠. 금리가 인하되면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를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자본이 유출돼요.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환율 기억나요? 자본 유출, 달러가 나가요. 그럼 환율 오르죠. 환율이 오르니까 순수출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맞죠? 순수출이 증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한 나라의 통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국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맞는 메커니즘이네요. 자, 3번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자금 가용량이 늘어나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면 투자 소비도 늘어나겠죠. 맞고. 4번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이 상승하여 국내 기업의 달러 표시 외화 부채의 원화 평가액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오르면요. 갚아야 되는 외채 부담은요. 올라가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어떤 폐쇄 경제가 아래의 ISLM 모형에서 A점에 있다고 하자 이 경제의 재화 시장과 화폐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ISLM 곡선에 여러분 RY 평면에 우하향하는 IS 곡선과 우상향하는 LN 곡선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점이 의미하는 불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물어봤고 이거는 제가 기본적인 틀만 알고 계시면 뭐 암기 없이 풀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IS 곡선의 상방 아닙니까?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야? 초과 공급. 상방은 초과 공급.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를 쉽게 줬는데 상방의 초과 공급이면 투자 적축 중에 뭐가 많다? 저축. 그죠? 자, LN 곡선도 상방이에요. 상방.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수요 공급 중에 뭐가 많다? 화폐 공급이 많다. 둘 다 초과 공급 상태네요. 자,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총공급 곡선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만을 모두 고른 거. AS가 우측 이동하려면 여러분 한 나라의 전체 생산 능력이 증가해야 돼요. 그런 거 찾으시면 돼요. 실질 임금 상승은요. 좌측 이동의 요인이죠. 전반적으로 실질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가 오르는 효과니까 한 나라 전체 생산량은 줄어들 거예요. 2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요. 기업의 생산비 하락으로 총생산이 늘어날 겁니다. 우측이동 요인이 맞습니다. 디귿 신기술의 개발도 우측이동, 정부 지출 증가는요. AD 곡선 우측이동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보통 AS 곡선의 우측 이동 요인을 물어보면서 AD 이동의 요인을 끼워 넣어서 살짝 얘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혼동이 느끼도록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실업 및 우리나라의 실업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틀렸죠. 참 이런 표현에 많이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완전 고용이더라도 실업률은 0이 아닙니다. 무슨 실업이 존재한다? 마찰적, 탐색적 실업은 존재해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자발적 실업은 있다는 얘기야. 마찰적, 탐색적이 자발적 실업이니까. 그러면 뭔가 0이라고 했을 때 완전 고용 상태에 맞는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실업이 0일 때 맞을까요? 경기적 실업이 0이다. 경기 침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적 실업이 0이다 그럼 맞고 그냥 실업이 0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1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2번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넣기도 해요. 그렇지만 경기적 실업은 철저하게 비자발적 실업이야. 얘 때문에 틀린 거죠. 3번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실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죠. 그죠? 틀렸습니다. 4번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조사 대상 주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15일이 있는 주고요.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4번이 옳은 표현입니다. 자, 25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 요인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찾으려면 평면이 ADAS여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물가가 명시적으로 고려가 되는 건 ADAS 평면이니까. 그러면 총 수요 증가, 수요 측 사이드가 물가 상승의 주범이다라는 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 AD가 우측 이동하는 요인을 찾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AD 우측 이동 요인은 3번밖에 없잖아요. 정부 지출 증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게 이걸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번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요인들은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은 AS가 좌측 이동하는 요인이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 인상이나 공급 측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겠죠. 임금의 삭감은 AS가 우측 이동하니까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고요. 환경오염도 인플레이션하고는 무관하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회까지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실력 점검이니까요. 네. 뭐 모의고사가 내가 점수가 좀 낮다라는 건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 이럴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구나. 틀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공부를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회 모의고사 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